혹시 요즘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친구나 지인이 자꾸 무례하게 군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무례함이 반복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에 대한 태도이자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기본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상대를 위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억지로 곁에 두는 건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알아온 사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받아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론 오해나 소통의 문제로 무례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말했는데도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분명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사람인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맺어집니다. 필요 없는 사람을 놓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저자 정문정 작가님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무례한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에세이입니다. 그저 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웃으며 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무례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왜 생기는지를 짚어줍니다. 상대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쉽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할 땐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오히려 나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도 소개합니다. 무례한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유머를 섞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지나치게 가까이 두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을 겪은 뒤엔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태도가 결국 다시 단단해지는 힘이 되어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언이 가득합니다. 특히 나를 존중하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호함이 곧 존엄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늘 웃고만 있어야 했던 분들에게 이 책은 분명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흔한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 출연자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남자 연예인이 코미디언 김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그는 평소에도 속물적이거나 무례한 질문을 막 던짐으로써 출연자들을 당황케 하는 게 특기였다. 이럴 때 보통은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자신의 외모를 더 희화화하며 맞장구를 치는데 김숙은 그러지 않았다. 말한 사람을 지그시 쳐다본 뒤 상처 주네 하고 짧게 한마디 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말투였다. 그러자 상대가 농담이라며 사과했고
김숙도 미소 지으며 곧바로 괜찮아요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일상에서 얼굴 평가, 몸매 평가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더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대립 구도를 자주 활용한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칭찬받는 여성,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외모로 남성들에게 놀림받는 여성의 구도다. 여성들은 몸매가 항아리라거나 가슴이 작다거나 못생겼다는 등의 놀림을 받으면 한술 더 뜨면서 함께 웃곤 한다. 혹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농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프로 불편녀 취급을 받기 십상이라 대부분 그저 참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참고 참다 어느 순간 불만을 털어놓으면 상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걸 내가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일수록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군대식 문화에 익숙한 남성에 비해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같은 평가를 받게 될까봐 속마음을 숨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다. 곱씹다 보면 결론은 늘 나의 문제로 수렴된다. 내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는 거 아닐까?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나치게 예민한 나만 남는다. 그렇다고 강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쉽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저 지금 너무 불쾌하네요 같은 표현은 명확하긴 하지만 웬만한 강김장이 아니고서야 시도하기 어렵다. 한국 정서상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그런 표현을 더더욱이 하기 힘들다. 어릴 때 나는 감정 표현의 적절한 농도를 몰라 관계에서 자주 실패했다.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논쟁 끝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 길로 빠지거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며 엉엉 울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 참다 그냥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김숙의 상처 주네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서였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사실 그 자체인 이 말은 상대를 구속으로 몰지 않고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상대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상처를 준 사람이 되었고 김숙은 깔끔히 사과를 받고 넘김으로써 쿨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숙에게 사과한 상대는 그동안 전혀 제재받지 못한 행동에 한 번 제동이 걸림으로써 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각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건 사실 그의 인생에서도 다행인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면 반복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타인에게 제재당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갑질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김숙이 김호정 캐릭터를 내세우며 남자는 조심해야죠. 술은 남자가 따라야죠 같은 반사화법을 쓰는 것도 흥미로웠다. 그가 TVN의 SNL 코리아에서 한 대사도 같은 맥락이었다. 상사가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 중이야? 라고 하자. 그럼 부장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몽정하셨어요? 하고 맞받아쳤다. 김숙은 기존 속담을 패러디해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폐가 망신한다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비틀기를 통해 사람들은 웃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간 별 생각 없이 듣고 써온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고 폭력적인 것이었는가를. 김숙뿐만 아니라 방송인 이효리에게도 매력적인 화법을 보았다. 이효리가 한 예능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핑클로 활동하던 당시의 춤과 노래를 보여달라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았고 상당히 집요한 요구였다. 이효리는 그런 그에게 옛날 스타일의 진행을 아직도 하시네요 라며 웃은 후 요즘 사람들은 핑클 노래 잘 몰라요 하고 덧붙여 자연스럽게 그 요구를 비껴갔다. 진행자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 그렇다고 다른 출연자들도 호응해줬고 이효리는 이 틈을 타 여유롭게 화제를 돌렸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노련미가 보이는 대응이었다. 이와 상황은 비슷하지만 대처 방식이 다른 예도 있다. 한 유명 걸그룹은 예능의 출연에 애교를 보여달라는 남성 진행자들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멤버들은 애교를 보여주기 싫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마 오랫동안 그런 요구에 시달렸으리라. 멤버들이 갑자기 울자 방송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해당 걸그룹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오해를 샀다. 그들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이해되면서도 조금 더 노련하게 대응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쓰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감정의 동의 없이 금 밟으셨어야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참기만 하면 스스로 무기력해진다는 걸 알았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걸 방해하는 외부의 소음에는 여유롭게 소음거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이제 나는 매일 밤 누군가가 준 상처를 곱씹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화내거나 울지 않아도 나의 입장을 관철하는 방법이 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말자. 웃으면서 우아하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인간관계는 시소게임과 같다. 주변의 착한 사람들을 나는 잘 알아본다. 그들은 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는 말을 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의견에 경청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좋아요라고 한다. 안 되는데요? 그건 좀 힘들어요. 싫은데요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런 말을 하느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잠수를 타고 만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한국의 많은 여자가 그러하듯 나 또한 전형적인 착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와 더불어 다닐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를 말하기 힘들게 하고 눈치를 살피다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해주세요가 반복된다. 그때 나는 괜찮아를 연발하느라 늘 헉헉거렸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의 남자친구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당황해할 것이다. 그걸 내가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렇다. 사실 그들은 강요한 적이 없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다. 착한 여자였던 그때 속으로는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자꾸 일그러지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양보했는데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이처럼 희생했다고 하는 생각은 이상한 보상 심리를 불러온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더라도 싸우다 보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의 내면에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줄어드는 만큼 피해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걸핏하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를 외치게도 된다. 돌이켜보니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관계의 길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대에게 떠맡겨 버리고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속상해 했구나. 상대 또한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동등하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인간관계는 시속 게임이나 스파링 같아서 체급 차이가 크면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 한두 번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져줄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금방 지칠 뿐이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요건으로 착함을 드는 사람들에게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할 수도 없다고 예전에 내 모습이었던 착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한쪽이 착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시시한 것이 아닐까? 건강한 인간관계는 시소를 타듯 서로를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맺어진다. 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갑질의 신세계를 봤다. 김무성 의원이 선보인 노록패스 이야기다. 그가 공항 입국장에서 소행원에게 캐리어를 밀어보낸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를 맞이하는 소행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김 의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방만 굴려보냈다.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데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연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후 논란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라고 응수했다. 영상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었던 건 아마 숙였던 고개를 들자마자 황급히 가방을 잡아냈던 수행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맛, 모멸감의 맛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모멸감의 뜻은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다. 김찬학 교수의 책 모멸감을 보면 자신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계를 만들어 누군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그러다 좀 슬퍼졌는데 수행원의 모습에서 잊었던 모욕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어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대학생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겐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 장소였다. 친절과 웃음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것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할 때면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있었다. 대학 때 사귀던 연상의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강의 중 여자들이 이기적이라 기업이 싫어한다라고 말한 교수도 있었다. 덩치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온 날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말했다. 이야, 너 용기 있다. 이처럼 편견이 짙은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중엔 악이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다음 사람들에게도 용기받은 행동을 반복했다.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보다 약자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한 기업에서도 증명했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고객에게 2차례 경고한 후 그치지 않으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라. 현대카드가 전화 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이나 위험성 발언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이 엔딩 플래시를 시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지침은 폭언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상담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만 해도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의 옷을 벗는 걸 잊은 것이다.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자신이 옳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풍선처럼 부푼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됐다. 갑질, 개저씨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의 매체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시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선을 잡고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의 화제를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는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배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 남편은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처럼 착하게 생겨서 나쁜 점은 부탁을 너무 자주 받는다는 것이다.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매년 새로 뽑힌 학생회 대표가 전화해 홈페이지를 봐달라고 한다.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검토해 달라는 연락도 부지기수다. 굴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자신이 쓴 글을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탁받은 일을 하느라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탁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넌 착한 사람이야. 역시 너밖에 없어라는 말을 듣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고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쓰곤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도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다. 무례한 사람의 부탁이라면 아예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사정이나 능력이 여의치 않을 때다. 이때는 최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탁을 잘 거절하려면 우선 반갑게 연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너저히 전달하는 것이다. 연락이 오면 처음부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선은 환대하면서 말하는 내용과 일정을 사려 깊게 들은 후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떠올려줘서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를 하자.
그래야 거절당하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후에는 바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말하지 말고 언제까지 확답을 주면 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급한 일이라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탁에서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해 돌고 돌다 당신에게 왔을 확률이 높으니 덜 미안해하면서 요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바로 거절해도 된다. 그토록 급한 일이라면 상대방도 무리한 부탁임을 알고 있고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거절당하더라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처럼 촉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끈 후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상황이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상대가 내가 해주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하면서 죄책감을 유도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확답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우선은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는다.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본 뒤 역시나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연락해 최대한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최근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또는 회사 업무가 과도해서와 같은 이유로 어렵겠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뒤 만약 비용이나 일정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의견을 제시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려 할 것이다. 만약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주변에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다.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떠날까 봐서 무리한 부탁을 자꾸 들어주는 식으로 관계가 설정되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관계에 기울어진 줄을 파악한 상대는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일그러진 인정 욕구와 피해 의식이 겹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해진다. 부탁받은 일을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마음이 기껍고 편안한 상태여야 한다. 예의 바르게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자꾸만 하소연을 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 누군가에게 자꾸만 뼈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간혹 가다 가시돋친 말또는 뼈있는 말을 하거나 듣게 될 때가 있다.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는 상당히 강렬한 것이어서 아무리 웃으면서 농담처럼 했더라도 그런 말은 상대에게 뒤끝을 남기고 만다. 하지만 정색하고 화를 내거나 따지기도 민망하기에 그저 속으로만 기분 나쁜 마음을 품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뼈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 상대에게 섭섭한 일들이 쌓여 폭발 직전인 경우가 많다. 또는 이미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듣지 않아 시니컬해졌기 때문일 때도 있다.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꾸 숨겨둔 가시가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뼈있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쉴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는 약속 시간마다 30분 정도 늦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나는 참고 참다 경고했다. 약속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렇게 항상 늦을 수 없다고.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미안해하던 친구는 처음 얼마간은 주의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화가 났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기도 싫었다. 이후 나는 그 친구와 약속을 잡을 일이 있으면 너 어차피 늦을 텐데 서점에서 만나자. 나 책 읽고 있을게. 이번엔 4시까지는 올 거지?
하는 식으로 말에 뼈를 섞기 시작했다. 친구는 내 말에 뼈가 있는 것을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급속도로 서먹해졌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그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당장 서로에게 쌓인 것을 풀자며 술을 마시거나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뼈있는 말은 오랫동안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결하려 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말까지 하게 되기가 쉽다. 친구 또는 애인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이 언제나 공허하다면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보다 나를 더 소중히 대해주던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서운함 때문에 마음속에 뾰족함이 자라나 뼈있는 말로 자꾸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어야 한다. 이때는 서로 지쳐서 그런다는 걸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거리를 두고 그간 섭섭함을 느꼈던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감정의 온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경험상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애아로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자 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어 정도로 한결 차분해진다. 뼈 있는 말을 하고 나서 매번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거리를 두어 보길 추천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씻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레이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하하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가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의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무례한 말에 상처받는 대신 웃으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오늘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